우리 똑같은 처지네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던 박 선생님이 저에게 고백하며 한 말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9년을 함께 살았는데 인사도 못하고 보내야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아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봅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건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무릎이 안 좋아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놀라웠습니다. 저와 처지가 똑같았거든요. 부인이 3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자식들이 서울에 살아 명절에 나온다는 것도, 그리고 아픈 몸까지요. 그렇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보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 선생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손목이 아프시니까 설거지나 힘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제 무릎이 되어주세요. 고민 끝에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면서요. 나이도 많고요. 엄마만 고생하실 거예요. 60대에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절대 반대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재혼 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혼도 못하고 억지로 참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성미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아침에 멀쩡히 밥 먹던 사람이 점심때 쓰러져서 그대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39년을 같이 살았는데 인사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아요. 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죠. 그것도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바로 올라갑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TV를 켜놓고 먹습니다. 마주 앉을 사람이 없으니 TV 소리라도 들어야 덜 적적하거든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다가 잠이 들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삐끗했나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아팠죠. 물 젖은 행주 한 장 짜는 것도 비명이 나올 정도였어요. 통증이 며칠째 계속되자 참다 못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려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가 제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죠. 건초염이시네요. 손목을 너무 많이 쓰셔서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다녀야 하냐고 물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정도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무리하시면 더 심해집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물리치료를 받으면 손목은 좋아지겠지만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혼자 사는데 밥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잖아요. 아프다고 누워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물리치료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접수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리면 치료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목에 전기 패드를 붙이고 15분 동안 치료를 받죠. 전기 치료를 받으며 옆 침대를 둘러봤어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할아버지, 허리가 안 좋다는 할머니, 어깨가 굳었다는 아주머니까지. 다들 어딘가 하나씩 아파서 여기 누워 있는 거였죠. 노인들 사이에서 전기 패드를 붙이고 누워 있으니 제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곳을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싶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손목 보호대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푹 쉬시고 집안일은 당분간 자제하시라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죠. 집안일을 자제하라니. 혼자 사는데 누가 대신해 줍니까?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 왠지 더 쓸쓸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니 아침에 먹은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설거지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트였는데 손목이 욱신거려서 그릇 하나 들기도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개려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건 한 장 접는 것도 손목에 무리가 갔죠. 이럴 때마다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주고 밤에 무서우면 옆에 있어주고. 원망스럽다가도 금방 그리워졌습니다. 같이 TV 보면서 수다 떨던 때가,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던 때가 자꾸 떠올랐죠. 손목을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왜? 저는 손목이 아파서 병원 다닌다고 건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나 기다렸는데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아, 그래요? 물리치료 잘 받으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물리치료 잘 받으라는 말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달려오는 사람 하나 없었죠. 자식들은 제 삶이 바쁘고 저는 이 시골집에서 혼자 아프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프면 옆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손목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치료실 분위기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접수하는 간호사 얼굴도 다 외웠고 치료실 침대 위치도 눈 감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침대에 누워 손목에 전기 패드를 붙이고 치료를 받는데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무릎아.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에 전기 패드를 붙이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도 손목이 욱신거려서 같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어딘가 하나씩 아픈 거구나 싶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침대에서 일어나 손목 보호대를 다시 찾습니다. 가방을 들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가방이 그만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 있던 지갑이랑 휴대폰이 쏟아졌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우려는데 누군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올려다 보니 아까 옆 침대에서 무릎 치료를 받던 할아버지였어요.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할아버지가 물건을 주워 가방에 넣어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건초염이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본인은 무릎이 안 좋다면서 웃으셨죠.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누군가와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는 혼자고 자식들은 전화도 잘 안 하고 병원에서 처음 본 할아버지한테 위로받는 기분이 묘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 차려 먹자니 손목이 아파서 엄두가 안 났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봤자 손목 아파서 요리도 못 하잖아요. 그냥 병원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두리번거려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다른 데로 가야겠다 싶어서 돌아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병원에서 가방 주워주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짓하며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겠냐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합석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식당 찾아 헤매기도 귀찮고 할아버지 표정이 워낙 선해 보여서 고맙다고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68세 박영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65세 이성미라고 대답했죠. 음식이 나오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아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목이 아파서 설거지도 못한다고 했고, 박 선생님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서로 아픈 곳은 다르지만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공감대가 생기니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말이 술술 나왔어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박 선생님이 먼저 내셨습니다. 혼자 적적했는데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며 내고 싶다고 했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치료 시간이 비슷한가 봤어요. 박 선생님이 먼저 반갑게 인사하며 물으셨죠. 손목은 좀 나아지셨어요? 덕분에 조금씩 낫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 무릎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은 여전히 뻣뻣하다며 웃으셨죠.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자식들은 전화해도 물리치료 잘 받으세요? 한마디 하고 끊는데 며칠 전에 처음 만난 분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니 고마웠죠. 며칠 후 물리치료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마침 박 선생님도 치료를 끝내고 나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도 식당에서 점심 드실 거예요? 박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잠시 망설였지만 좋다고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먹는 게 낫잖아요. 식당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박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점심을 왜 집에서 안 드시고 매번 식당에서 드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밥 차려 먹기도 힘들다고. 차려 먹어봤자 같이 먹을 사람도 없다고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처지라면서 무릎이 아파서 부엌에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그래서 매번 밖에서 때운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생기니 더 친해진 느낌이었죠. 서로 아프고 서로 혼자고 서로 밥 차려 먹기 힘들고 처지가 비슷하니 말이 더 잘 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 선생님이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셨습니다. 근처 카페로 옮겨서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살아서 혼자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5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자식들은 서울에 살아서 명절에나 온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우리 처지가 똑같네요 하시면서요. 오랜만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싶었죠. 카페를 나오며 박 선생님이 다음에 병원에서 만나면 또 같이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날이 귀찮기만 했어요. 버스 타고 가서 치료받고 혼자 밥 먹고 돌아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죠. 치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아들이랑 같이 내려온다고 했죠. 1년 만이었어요. 작년 생일에도 바쁘다고 못 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온다니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죠. 아픈 손목을 참아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딸이 좋아하는 산적을 부쳤습니다. 당면 불리고 채소 썰고 고기 볶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자식들 웃는 얼굴 보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돌아갈 때 싸줄 반찬들도 잔뜩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깍두기까지. 냉장고에 반찬통이 가득 찼죠. 생일날이 밝았어요. 점심때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워서 얼른 안아줬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드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회사가 바쁘다고, 딸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만든 잡채가 맛있다며 젓가락질을 했죠.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니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슬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이 있어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딸도 내일 일이 있다며 짐을 챙겼죠. 그래도 하룻밤만 자고 가지. 이 먼 길을 왔는데. 아쉬운 마음에 붙잡아 봤지만 자식들은 다음에 더 오래 있겠다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에서 반찬통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내밀었죠. 그런데 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집에 가면 다 못 먹고 버리게 돼요. 엄마가 드세요. 아들도 냉장고에 반찬 많다고 했어요. 결국 반찬통은 제 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안녕하며 손을 흔들고 차가 떠났어요. 빈 거실로 돌아오니 방금까지 북적거렸던 게 꿈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죠. 아까까지는 안 아팠는데 자식들이 떠나니까 갑자기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잡채, 산적, 멸치볶음, 장조림, 깍두기. 자식들 주려고 아픈 손목 참아가며 만든 건데 혼자서는 다 못 먹고 썩힐 게 뻔했죠.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반찬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박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혼자 사시니까 반찬 만들기 힘드실 텐데 이거 드리면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반찬통 몇 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반찬통을 들고 갔어요. 치료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에 들린 봉지를 보며 그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반찬이에요. 제가 좀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받아주세요. 박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손목도 아프실 텐데 힘들게 만드신 걸 어떻게 받냐고요. 자식들 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박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봉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죠. 며칠 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대기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반찬이 얼마나 맛있던지. 요즘 한 끼에 밥을 2공기씩 먹어요.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죠. 저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라며 다음에 반찬하게 되면 또 갖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얼른 덧붙이셨어요. 너무 맛있는 반찬을 받아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집이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박 선생님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였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그럼 내일 모레 물리치료 끝나고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셨죠. 이틀 후 물리치료가 끝나고 약속대로 박 선생님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이 깔끔했어요. 혼자 사시는 남자분 집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었거든요. 된장 맛이 깊고 두부도 보들보들했어요. 이거 직접 끓이신 거예요? 박 선생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된장찌개 좀 끓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요리 솜씨가 늘었어요. 저보다 더 맛있게 끓인다며 칭찬했더니 박 선생님이 쑥스러워 하셨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차려준 밥을 먹으니 맛이 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도 감사의 뜻으로 박 선생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점심 대접하겠다고요. 박 선생님이 기대하겠다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다음 주에 박 선생님이 제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내놨는데 박 선생님이 맛있다며 밥을 2그릇이나 드셨죠.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때우는 기분이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과 물리치료가 없는 날에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박 선생님이 따라오셨어요. 손목이 아파서 장바구니 들기 힘들잖아요. 박 선생님이 옆에서 무거운 것들을 다 들어주셨죠. 박 선생님이 산책을 하자고 하면 제가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혼자 걸으면 심심하다고 하셨거든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이 아파서 힘쓰는 일을 못하고 박 선생님은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는 게 힘들고 그런데 둘이 함께 있으면 괜찮았어요. 박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어주시고 저는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게 됐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예뻤습니다. 나란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이 여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돌아봤어요. 박 선생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손목이 아프시니까 설거지랑 힘쓰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저희 무릎이 되어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살자는 건지, 재혼하자는 건지. 박 선생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솔직히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이런 제안을 받으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죠.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가 65살에 재혼한다고 하면 기겁할 게 뻔했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재혼이라니. 65살에 무슨 재혼인가 싶었어요. 남편 떠나보낸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랑 산다고.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수군거릴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목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물리치료를 몇 달째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팠죠. 집안일은 갈수록 버거웠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 떨어뜨리고 빨래 널다가 손목 잡고 주저앉고 이러다가 정말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무서웠어요. 박 선생님과 함께라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무릎이 불편하고 저는 손목이 불편하잖아요. 박 선생님이 힘쓰는 일을 해주시고 저는 오래 걸어야 하는 일을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남은 인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잠드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물리치료를 받고 박 선생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 선생님도 제 대답이 궁금하신지 자꾸 눈치를 보셨어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죠. 저도 박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어요.
박 선생님 눈이 커지셨어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박 선생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65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설렘이랄까, 기대랄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들이랑 딸이 뭐라고 할까?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재혼한다고 하면 기겁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산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난리칠 게 분명했죠. 차라리 지금처럼 무관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내 인생인데 자식들한테 굳이 말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나? 일주일 넘게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박 선생님이 자식들한테 말했냐고 물으셨지만 아직이라고 대답했죠.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더 큰일 나는 것보다 지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설득해보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어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뤘어요. 다음 주에 간다, 그 다음 주에 간다 하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급한 일이냐고 물어서 급하다고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결국 전화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한다고, 좋은 분 만났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재혼하려고 한다고요. 아들이 잠깐만요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번 주말에 딸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오전 일찍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쳐다보며 물었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저는 은주 오면 이야기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1시간쯤 지나서 딸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대뜸 물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오빠한테 들었는데 말이 되냐고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들과 딸은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반대부터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화를 냈어요. 65살에 무슨 재혼이시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딸도 거들었죠. 엄마 정신 차리시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 만나시냐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속이 상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허락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알려주려고 부른 거다. 아들과 딸이 멈칫했어요. 그제야 아들이 상대가 누구냐고, 얼마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 받다가 만났다고, 68살이고 1년 정도 만났다고 설명했어요.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면서요. 나이도 많고요. 엄마가 그 할아버지 병수발 들 일 있어요. 저는 나도 손목이 아파서 집안일도 못한다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된다고 대답했죠.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재혼하시면 고생만 하실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요. 아들과 딸 모두 완강했어요. 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골에서 혼자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고요. 아침에 혼자 밥 먹고 저녁에 혼자 TV 보고 밤에 혼자 자고 아프면 아픈 대로 혼자 끙끙대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참고 너희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전화도 잘 안 하지 않냐고 했죠. 아들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럼 내가 재혼 안 할 테니 너희들이 매일 전화하고 한 달에 2~3번씩 내려와서 엄마 봐줄 거냐고요.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자기들 삶이 바쁘니까요. 그게 아니면 엄마 재혼하는 거 반대하지 마라.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요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저었죠. 끝까지 반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정했습니다. 너희들 마음도 이해한다고.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당황스럽겠지.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달라고요. 남은 인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고. 누군가랑 함께 살고 싶다고요.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에요. 라고만 했죠. 딸도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반대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죠. 자식들한테 이해받고 싶었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엄마 행복하게 살라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답답한 마음에 박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자식들이 반대를 심하게 한다고 끝까지 안 된다고 했다고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창피하다고 난리였어요. 둘 다 자식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그때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결정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자식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박 선생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65살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박 선생님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서류가 접수되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였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시골이라 금방 팔리진 않겠지만 일단 내놓기로 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에 있는 너희 물건들 가져가라고요. 어릴 때 쓰던 물건하고 앨범이랑 이것저것 남아있거든요.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셨다는데 뭐 어쩌겠냐며 알아서 하시라고 했죠.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가서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죠. 어릴 때 쓰던 물건이랑 앨범이랑 박스에 담아서 차에 싣었습니다. 물건을 다 싣고 딸이 출발하기 전에 저를 돌아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시면 저는 불편해서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나 가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인데 이렇게 되다니. 며칠 후 아들도 찾아왔어요. 딸에게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들은 별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자기 물건 챙겨서 차에 싣고 가면서 그냥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더군요. 그런 아들과 딸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외면당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꼭 행복하게 살아서 자식들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죠. 일주일 후 집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짐을 정리해서 박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옷가지랑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나니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죠. 그렇게 완전한 부부가 됐습니다. 저녁에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둘이니까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밥 먹고 저녁마다 함께 TV 보고 밤마다 함께 잠드는 생활. 5년 동안 그리웠던 거였습니다. 재혼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서로 아픈 곳을 주물러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남편 무릎을 주물러드리면 남편은 제 손목을 마사지해 주셨죠.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결혼하길 잘했어요. 혼자 살 때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재혼 후 집안일을 남편이 대신해주다 보니 손목도 좋아졌습니다. 설거지랑 빨래 같은 손목 힘쓰는 일은 남편이 다 해줬거든요. 저는 요리만 하면 됐죠. 손목을 쉬게 해주니까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이제 안 받아도 될 정도였어요. 재혼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무릎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절뚝거리는 게 심해졌죠. 제 대신 집안일을 한다고 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오래 서서 설거지하고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간 거예요. 남편은 괜찮다며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 때문에 무릎이 더 나빠진 거잖아요. 앞으로 집안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하겠다고요. 그렇게 제가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혼자 살 때보다 2배는 일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2사람이 사니까 그릇도 2배, 빨래도 2배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많이 했으니깐 아무 말 없이 했습니다. 집안일하고 남편 병원에 부축해서 진료받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건초염이 다시 도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죠. 참다 결국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왜 또 왔냐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냐면서요.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일이 태산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이 쌓여 있고 빨래통에는 빨래가 넘쳤어요. 무릎이 아픈 남편한테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손목 통증을 참으며 설거지를 하고 이를 악물며 빨래를 널었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재혼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무릎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거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수술이라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결국 남편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힘들게 수술을 마치고 그날부터 병간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서 밥 먹이고 약 챙기고 저녁까지 옆에 있다가 밤에 집에 와서 자고 다음 날 또 병원 가고 2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내 남편이니까요. 2주가 지나 병원을 나와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걸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재활병원에서도 매일 간병을 했어요. 남편이 미안해했습니다. 손목도 아픈데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요. 미안해요. 저는 괜찮다고 빨리 나으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활이 끝나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그때는 자기가 집안일 다 하겠다고요. 재활병원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간병이 힘들었어요. 남편 부축해서 화장실 데려다주고 재활치료실까지 휠체어 밀고 손목에 무리가 계속 갔죠.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말만이라도 자식들이 와서 볼 수 없겠냐고 연락해보라고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자식들하고 연락을 안 한다고. 이런 일로 연락할 수 없지 않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집에서 재활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미안해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좀 쉬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파서 그런지 갈수록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명령하듯 말했어요. 물 가져와라, 밥 차려와라. 리모컨 어딨어, 약 안 챙겼어.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시켰죠. 집안일에 병수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결혼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손이 되고 무릎이 되어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딸 말처럼 남편 병수발이나 하며 사는 신세였습니다. 재혼 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나 하나만 챙기면 됐잖아요. 지금은 아픈 사람까지 돌봐야 하니까요. 아픈 손목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짜증을 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짜냐고, 빨래개 놓은 게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내가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짜증이에요. 남편도 지지 않았어요. 자기도 아프다고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쳤죠. 말싸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랑 살림살이를 캐리어에 넣었어요. 이혼하자.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런데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반대해도 내가 결정한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돌아가는 건 차마 못할 일이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하는 자식들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짐을 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이게 뭔가 싶었죠. 며칠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잘 지내시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잘 지내. 행복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딸이 다행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일날 손목 통증이 극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이러시면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결혼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물리치료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수술까지 이야기가 나오다니.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 간병하느라 내 손목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도 힘들지요?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게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참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혼도 못하고 억지로 참고 사는 신세가 됐구나.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선택한 결혼이 오히려 지옥이 됐어요.